네, 이번 시간에는 BIM 설계 사례를 여러분들과 좀 살펴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보여드릴 사례는 어떤 거냐면, 실제 우리가 알고 있는 메이저 사무실에서 BIM을 현재 어떻게 적용해서 사용하고 있는지를 볼 거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 보여드릴 사례는 전환 설계라고 하는 건데, 지금 현재 국내 BIM 설계는 크게 뭐 두 가지 정도의 부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처음에 설계 단계에서부터 BIM을 쭉 사용해 가지고 하는 설계 방식인데, 이 설계 방식 같은 경우에는 규모가 작은 사무실에서는 사용하기가 현재는 좀 어렵죠. BIM 전문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좀 어려운데, 규모가 큰 메이저 설계 사무소에서는 이미 BIM 설계를 하고 있어요.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인원들을 가지고 설계 시작부터 시작해서 마무리 최종 실시 설계가 나올 때까지 BIM을 이용해서 쭉 설계를 진행을 합니다. 그렇게 진행하는 내용을 좀 보면서 떤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는지, 그리고 느 정도 수준까지 BIM으로 작업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보면 될 것 같고, 두 번째 파트 같은 경우에는 어떤 거냐면 우리가 역설계라고 부르는 건데, 실제로 BIM 설계를 해야 하는데 불구하고 최종적으로는 BIM 파일을 만들기를 원하는데, BIM 설계를 담당할 인력이 부족하거나 시간적인 제약이 있거나 이렇게 좀 어려움이 있는 곳에서는 설계를 기존 방식으로 쭉 진행을 하고요. 진행을 하다가 이제 마지막에 실시 설계 단계쯤에 갔을 때 그거를 이제 BIM으로 모델링을 새롭게 해가지고 BIM의 장점이라고 했던 공정 검토라던가 간섭 검토 이런 부분들의 문제점들을 찾아내는데 활용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이제 역설계라고 부르는데, 그렇게 해서 두 가지의 큰 부류가 현재는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두 가지를 둘 다 이제 보여드릴 건데, 첫 번째는 이제 국내 메이저 설계 사무실에서 하는 프로젝트를 보여드릴 거예요. 자, 그러면 파일을 보면서 설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거는 이제 사무종합건축사 사무소에서 했던 2019년에 했던 설계 작품입니다. 이건 법원 건물이고요. 그죠? 네, 서울 동부지방법원 청사 건물입니다. BIM으로 이제 작업했던 건데 한번 볼게요. 지금 보이는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흔히 아는 그 투시도를 이렇게 한 건데, 이것조차도 이제 BIM 파일을 이용해가지고 이거 만들었습니다. 이걸 아마 알기로는 트윈모션을 이용해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투시도를. 자, 개요는 뭐 다음과 같고요. 넘어가고요. 자, 목차 부분을 한번 볼게요.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보면, 첫 번째 수행 환경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회사 내에서 이제 BIM 작업을 하기 위해서 팀을 만들어야죠. 그때 팀을 어떤 식으로 만들게 되는지, 그리고 그 환경 조성을 어떤 식으로 했는지 이런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BIM을 할 때 BIM이 만능이 아니에요. 만병통치약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BIM 프로젝트를 한다라고 했을 때는 BIM 프로젝트를 하면서 내가 하려고 하는 목적이 무엇이고, 그 목적에 맞게 BIM 툴을 어떤 것을 사용할 거고, 추가적으로 어떤 소프트웨어들을 이용해서 도움을 받아서 이 목적을 달성할 것인가 하고 하는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BIM의 목적을 여기서 명확하게 지정을 해서 작업의 효율성을 높였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BIM 조직 구성, 이 BIM을 하는 팀들의 어떤 직원들이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지 이런 것들이고요. 그 다음 업무량, 그리고 수행 일정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파트에서는 BIM을 이용한 파일 및 산출물에 대한 성과, 어떤 성과품들을 만들어낼 것인가 인데, 첫 번째는 모델링 기준을 이제 어느 정도 가지고 있어야죠. 무턱대고 모델링을 너무 많이 하는 것도 불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또 적게 해도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요구하는 이제 파일의 수준을 맞추기 위해서 모델링을 어떤 방식으로 어느 정도까지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계획을 여기서도 수립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파일 성과품이 있고, 분야별 모델링, 여기서 분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건축 모델링도 있고 구조 모델링도 있고 설비 모델링도 있습니다. 그리고 뭐 여기에 건축 모델링을 두 개로 나눈다고 하면 뭐 예를 들면 외피 부분과 뭐 또는 인테리어 부분 이런 식으로 쪼개가지고 나눌 수도 있습니다. 워낙 그 용량이라든지 검토해야 될 사항이 많고 복잡하기 때문에 그 부분만 별도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배우게 되겠지만 링크라고 하는 방식을 이용해서 별도의 파일을 만든 다음에 그 별도 분야별로 완성된 파일을 하나로 합쳐가지고 통합 파일을 만드는 방식을 이용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패밀리가 있죠. 패밀리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나중에도 배우게 되겠지만 가구, 그 다음에 어떠한 설비 이런 것들만 만드는 문, 창 이런 것만 만드는 게 아니라 거의 모든 걸 만들어낼 수 있어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배우게 되는 복합 벽체 이런 것도 패밀리 형태로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패밀리를 잘 이용하면 프로젝트 그러니까 설계를 굉장히 효율적으로 잘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무실에서 직접 패밀리를 만드는 부분도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인면 계획이 중요하죠. 그래서 인면 계획을 어떻게 했는지 별도로 여기서 했습니다. 그 다음에 도면. 그 다음에 BIM 데이터를 이용해서 어떤 분석을 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죠. 간접 검토를 했다. 이건 나중에 시공성이라던가 정합성, 설계 품질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간접 검토가 있고 분야별로 검토한 내용을 가지고 수정도 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스케줄, 그 다음에 공간 아이디 활용, 구역 설정, 음영 분석, 기류 분석, 에너지 플러스 시뮬레이션 이런 식으로 BIM 데이터를 이용해서 어떤 분석을 할 것이고 어떤 성과품을 만들어내겠다라고 하는 계획들이 여기에 명시가 되어 있고요. 자, 수행 환경을 먼저 볼게요. BIM의 목적을 여기서는 뭐라고 지정을 했냐면 기본 설계 및 실시 설계 단계에서 BIM 기술을 적용해서 부재간 간섭을 최소화하겠다. 하나가 나왔죠. 부재간 간섭 최소화라고 하는 목표가 하나 나왔습니다. 그다음 수량 산출을 하겠다. 두 개가 나왔습니다. 클릭을 잘못해가지고 자, 물량 관리를 하겠다. 그 다음에 건물 구성 요소들을 통합해서 관리하겠다. 시공 및 유지 관리 단계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 라고 하는 목적을 만들어냈고요.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목표를 다음과 같이 네 가지로 만들었죠. 첫 번째는 공간 검토가 나오고, 두 번째는 간섭과 오류 최소화, 세 번째는 여기서는 기본 설계와 실시 설계 도서 작성, 그죠? 그 다음에 데이터를 활용해서 수량 기초 데이터, 이 물량 산출이죠. 그 다음에 각종 친환경 검토, 여기서 에너지 분석했죠. 기류 분석하고 음영 분석도 했죠. 이런 친환경 검토, 이런 것들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넘어가서 업무 수행 조직 및 적용 소프트웨어입니다. 어떤 소프트웨어를 이용했는지 한번 볼게요. 일단 건축은 사무 자체에서 모델링을 했다. 그죠? 사무 회사에서 합니다. 구조도 역시 회사 자체 안에서 해결을 했습니다. 그 외에 이제 협업이 필요한 부분들이 존재하죠, 많이. 그 중에 토목은 외주를 줬고요. 조경도 외주를 줬고, 기계 설비도 외주, 전기도 이거는 뭐 협력 회사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계열사에 가깝겠죠, 계열사. 통신 분야도 계열사, 소방 분야도 외주를 줬고, 이런 식으로 해서 협업을 해야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모델링을 결국에는 했다는 얘기죠. 그죠? 결국에는 작업을 다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용했던 소프트웨어들을 보면 레빗 아키텍처, 그 다음에 레빗 스트럭처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우리는 배울 때는 이때는 이제 레빗이 아키텍처와 그 다음에 MEP 스트럭처 이렇게 분리되어 있을 때 작업을 했어요. 2019년이니까. 근데 지금은 이게 다 하나로 합쳐져 있죠. 그래서 레빗 하나만 가지고 작업이 됩니다. 그래서 레빗이라고 보면 됩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레빗. 그 다음에 토목 분야는 이제 시빌 3D라고 하는 걸 사용을 했고요. 에너지 성능 분석 보면은 에너지 플러스 썼고, 확장자 GBXML이라고 하는 게 나오죠. 요거 지난 동영상에 제가 아마 설명을 하는 거를 봤을 겁니다. 그 다음에 나비스웍스 매니지 나옵니다. 이것도 나중에 우리가 배우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솔리브리 모델 체커 또는 솔리브리 모델 뷰어 이렇게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모델 뷰어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 검토용으로 쓴 거죠. 이거는 어떤 거냐면 IFC 파일로 이제 최종적으로 파일을 내보내게 했을 때 IFC 파일이 제대로
이제 익스포트 됐는지 그걸 검토하기 위한 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IFC 파일을 또 다른 프로그램에서 불러들이기 전에 제대로 IFC 파일이 만들어졌는지 검토해야 되죠. 그런 여러 가지 이유로 IFC를 검토하기 위해서 솔리브리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모델 체커라고 하는 거 하나 아까 이야기했죠. 그래서 룰셋이라든지 이런 걸 이용해서 설계 검토하는 기능이 있는데 이건 솔리브리 말고 다른 것들도 기능들이 있어요. 다른 프로그램도. 그 중에서도 여기서는 뭘 썼냐면 모델 체커 대신에 나비스웍스를 썼어요. 나비스웍스에도 그런 체크 기능이 있어요. 룰셋 기능도 있고 그 다음에 공정 검토 기능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여기서 검토를 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업무량을 보면 뭐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발주처 지침 관련된 게 29개 있고 BIM 수행 수준을 하기 위해서 27개 있고 꽤 많죠. 해야 되는 업무들이 이거를 누구 한 명이 다 할 수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이걸 하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데 이거를 업무를 잘 쪼개야 되겠죠. 그죠? 그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납품을 할 때는 하나, 둘, 셋, 넷, 5개의 형태로 최종 결과물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고서, 그 다음에 수행 계획서, 그 다음에 수량 기초 데이터, 이건 물량 산출한 거고, 그 다음에 동영상 파일, IFC 파일. 이렇게 5개가 나왔다라는 겁니다. 그 중에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있는 거는 BIM 결과 보고서를 제가 보여드리는 겁니다. 사무로부터 협조를 받아서 파일을 받았어요. 자, 수행 일정을 보면 1번부터 쭉 해서 이렇게 진행합니다. 그래서 기본 설계에 3개월, 실시 설계에 4개월, 그 다음에 실시 검토 및 인허가에 3개월에서 꽤 오랜 시간이 걸리죠. 보면 2013년부터 이 작업이 시작됐는데, 그죠? 9월달, 1월부터 9월까지 이렇게 진행이 됐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파일 및 산출물을 볼게요. 그래서 모델링 기준을 보면은 구조는 상세 수준에서 50분의 1에서 100분의 1까지 모델링을 했다라는 거고요. 건축 분야에서는 똑같이 50분의 1과 100분의 1로 작업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거 두 개를 맞춘 이유 중에 하나는 나중에 구조 모델링과 건축 모델링을 합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구조 도면이랑 건축 도면을 나중에 확인하기 위해서 출력해서 쓰는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건축과 구조 같은 경우에는 스케일이 같아야 돼요. 그죠? 그렇다 보니까 이 부분을 두 개를 맞춰가지고 50분의 1, 가장 그러니까 디테일하게 가는 부분은 50분의 1로 가고, 보통 대부분은 100분의 1로 가고 이런 식으로 작업을 했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건축 부분만 상세 단면 부분에서만 30분의 1이 적용이 됐다. 이렇게 나와 있고, 여러 가지 나옵니다. 체크리스트 뭘 해야 되는지, 건물의 부위 단위로 구분해서 작성을 해라. 뭐 이런 것들, 빠뜨릴 수 있는 부분들을 다 지적을 해놨어요. 그래서 어떠한 모델링을 할 때 이 부분을 꼭 챙겨서 모델링을 해라 라고 하는 이렇게 제안을 한 거죠. 여기 보면 또 K-BIMS라고 하는 게 또 여기에 등장을 하는데 이것도 아마 동영상에 제가 지나가면서 설명을 했을 겁니다. 그 내용이고요. 부재 이름 같은 경우에도 이름의 명칭들을 다 이렇게 지정을 해요. 어떻게 적어라 라는 걸. 왜냐하면 이 규칙에 맞게 정보가 부재명이 들어가야 나중에 그 부재를 찾아가지고 어떠한 작업을 하거나 분석을 해야 될 때 그 부재를 찾아와야 돼. 그죠? 검색을 해서 찾아와야 되는데 그때 저 명칭을 다르게 규칙에 안 맞게 적으면 분석에 오류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분석을 잘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다 지정을 해주는 거예요. 어떻게 부재명은 어떻게 하고 번호는 어떻게 입력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다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자세하게 안 써 있지만 간략하게 최소한 요 정도는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걸 이렇게 표시만 해준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렇게까지 모델링을 안 하잖아요. 그죠? 안 하게 됩니다. 보통 학생 때는 이렇게 할 일이 없어요. 근데 실무에 나가면 이건 굉장히 중요한 업무가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성과 파일 보면 이렇게 있는 거를 레빗 파일 10개를 만든 것들을 각각 건축 파일, 구조 파일, 조경 파일 이렇게 해서 10개로 파일을 만들고 이거를 각각 10개의 IFC 파일을 만들었다라는 이야기고요. 요거를 다 합쳐가지고 통합 파일이라고 하는 걸 하나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총 11개의 레빗 파일로 만들었다 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IFC 파일로 변환을 했다. 왜냐면 레빗 말고 다른 소프트웨어를 사용해야 되는 경우가 생기면 레빗 파일로 주면 그 레빗 파일을 쓰지 않는 회사에서는 이 파일을 열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당연히 IFC 파일을 제출해야 됩니다. 그런 이야기고요. 자, 분야별 모델링들을 볼게요. 여기 보면 설비를 한
이미지가 나오네요. 자, 건축과 구조 부분은 이건 사무에서 직접 했으니까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인명 상태 모델링도 하고 실내 인테리어 관련된 모델링과 렌더링을 했다라고 하는 거고요. 구조, 하중 분석을 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했다. 그러면 이제 부재별로 강도라든지 이런 것도 입력이 되겠죠. 그죠? 콘크리트 물량은 얼마, 콘크리트 강도는 얼마, 철근의 물량 얼마, 철근의 강도 얼마, 그 다음에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철근 배근도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모델링이 됐다. 그 다음에 MEP 부분, 토목 조경 부분들도 각각 모델링이 이렇게 됐습니다. MEP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면 기계랑 전기를 따로 나눠가지고 모델링을 했어요. 이 전기 부분 같은 경우에는 모델링하는 게 좀 복잡하고 어렵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는 요거는 교육하지 않아요. 저 같은 경우 여러분들의 이 기계 부분만 가르쳐 드리는데 기계실 이런 것들은 생략합니다. 기계실에 들어간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잘 모르고 저도 사실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파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안 하고요. 덕트 부분과 배관 부분 이런 부분만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모델링이 되는지를 가르쳐 드리고요. 모델링 하는 것은 결국에는 설계 도면을 참고해서 만들게 돼 있죠. 그러면 덕트 배관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거를 도면을 참고해서 만드셔야 돼요. 그냥 만들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이것도 일종의 설계 부분에 해당하는 거기 때문에 정확한 전문 지식이 없이 이걸 모델링 하면은 그것도 약간 거짓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모델링이 되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알아야 나중에 실무에 들어갔을 때 여러분들이 저거를 모델링을 해라라가 아니라 모델링한 거를 보고 최종 BIM 파일 통합본은 여러분들이 검토를 해야 되는 거예요. BIM 실무자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저 부분을 할 줄 알아야 지금 모델링이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검토하겠죠. 그죠? 그걸 위해서 최소한의 MEP 부분에 모델링하는 방법과 이거를 모델링했을 때 어떤 식으로 모델링이 되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확인은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은 알아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최소한의 기계 설비 부분에 대한 MEP 모델링 방식도 여러분들한테 교육을 해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교육하는 거고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다른 부분 보면 토목 관련된 부분, 소방, 그 다음에 조경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이 조경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조경만 따로 이렇게 모델링 하거나 이렇게는 안 하지만 우리가 대지 사이트에 대한 것들, 그 다음에 지형에 대한 것들을 모델링 하는 방법을 배웁니다. 그때 조경과 관련된 것을 어떻게 모델링 할 수 있는지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소방 부분과 토목 부분은 우리가 다루지는 않지만 여기 있는 조경 부분은 우리가 다룰 거예요. 여기 있는 것들은 다루게 될 거니까 이것도 참고하시면 되고 사실 여기 토목 부분도 일정 부분은 다룹니다. 지형을 만들어 가지고 이 지형을 이렇게 땅을 깎아내고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건물 패드라는 기능이 있어요. 그런 걸로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터파기 같은 거죠. 이런 거 이런 것들을 했을 때 그 물량이 토목 물량이 나요. 땅을 얼만큼 파내야 되는지에 대한 물량 같은 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주차 대수가 얼마 되는지 나옵니다. 그런 것들은 확인할 수 있어요. 일람표 기능을 이용해서 정확하게 이게 토목의 기능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토목에서 하는 것들 중에 하나죠. 그때 우리도 이런 것들을 하는 방법을 여러분들한테 교육은 합니다. 그래서 분야별로 돼 있는 것들을 취합하면 이런 식으로 모델링이 완성이 되겠죠. 지하부터 시작해서 쭉 합치면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거. 이런 통합 모델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각각의 분야별로 모델링 된 거를 링크 방식으로 하나의 통합 파일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쭉 해서 지붕까지 이렇게 올라가는 것들이고요. 그 다음 패밀리. 여기 보면 문, 창 이런 거 나오고 그 다음에 변기라든지 이런 설비 부분, 주차장과 관련된 부분들, 실명 이런 것들이 다 패밀리예요. 패밀리. 이런 것들이 패밀리, 커튼홀 판넬이죠. 이것도 패밀리로 만들 수 있어요. 이런 것들 다 패밀리로 만들어가지고 회사에서는 가지고 있어요. 이미 가지고 있는 거를 회사 취업하시면 쓰시면 되는데 회사에서 만들어 놓지 않은 없는 파일을 써야 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좀 작업을 하셔야겠죠.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것처럼 복합벽체나 이런 것도 만들 수 있다고 그랬죠. 기둥 같은 것들 이렇게 다 만들어 놓은 겁니다. 패밀리로. 그럼 만들어져 있는 거를 그대로 가져다가 쓰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정보를 입력해야 되는지에 대한 세팅도 여기에 이미 다 돼 있는 거야. 회사에서 요구하는 조건에 맞게끔 여기에 다 세팅을 해 놓은 거를 직원들이 사용하게끔 하는 겁니다. 그런 거. 그 다음에 설비와 관련된 부분들도 패밀리로 다 만들었다. 소방 부분도 만들었다. 조경 토목 부분도 만들었다. 이런 이야기죠. 윗면 모델링은 외피 작업을 위해서 특별히 따로 나눠 가지고
작업을 했다. 앞에 보면 커튼홀을 패밀리로 만들었죠. 판넬을. 그런 식으로 해서 인면 디자인을 할 때 그것을 활용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될 거고, 인면 디자인을 검토할 때 패밀리 기능 이용해가지고 인면 디자인 검토를 좀 더 수월하게 작업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배면부는 어떻게 만들었고 이 전면부는 어떻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게 나옵니다. 패밀리로 만들었으니까 이 판넬 인면에 대한 정보들이 여기 이렇게 나오겠죠. 그죠? 그 다음에 파라미터 모델링을 했다. 패밀리로 만들었으니까 당연히 파라미터 모델링이 적용이 되죠. 그래서 각각의 부재별 치수와 이런 것들이 다 기록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건축 도면 종류별로 이렇게 쭉 있고요. 구조 도면 종류별로 쭉 있습니다. 우리는 이거를 전부 다 만드는 작업은 하진 않아요. 이 중에 우리가 꼭 필요한 도면들만 지정해가지고 그 도면만 우리는 만듭니다. 여기 있는 것처럼 전부 다 만들 수는 없어요. 여기 보면 지붕, 창호, 평면도라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가 다루진 않습니다. 물론 만들 수는 있지만 안 만들고 주심도, 주심 확대도 이런 거 만들지 않습니다. 그냥 구조 도면만 만들고요. 구조 단면도 이런 것도 우리는 사실 안 만들어요. 구조 평면도만 주로 다룹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구조에서도 도면들이 많죠. 설계 도면 같은 경우에 이런 식으로 쭉 나옵니다. 이거는 시트라고 하는 기능을 이용한 겁니다. 레빗 안에 우리 이 시트라고 하는 거를 만드는 법을 여러분들이 배우게 돼요. 그러면 이 시트를 여기 옆에 보면 이렇게 써 있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양식을 만들어 가지고 하실 수가 있습니다. 만드는 방법도 당연히 가르쳐 드리고요. 일단 빔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했는지 나옵니다. 일단은 레빗 안에서 육안으로 검토하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놨을 때 이거는 이제 워크스루라고 하는 기능을 이용해서 그 모델링 파일 안에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체크하는 거예요. 그때마다 이렇게 이상한 게 있네 라고 하는 걸 찾아내는 겁니다. 모델링에 이상한 부분들을 이렇게 찾아내는 겁니다. 육안으로 검사하는 부분이 있고요. 도면에서 찾는 부분도 있습니다. 3D로 찾는 부분도 있고 이런 것들을 통합 파일을 만들다 보면은 발생해요. 구조와 건축, 그 다음에 설비와 구조 이런 부분에 충돌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해요. 그런 부분들을 찾아내는 겁니다. 통합 파일 하나만 만들어도 이런 것들을 금방 찾아요. 그 다음에 각각의 설비가 아까도 뭐 기계 설비 따로, 전기 설비 따로, 소방 설비 따로 하다 보니까 설비들 간에 이제 이런 간섭들도 나옵니다. 이런 것들 찾아내는 것들 육안으로 다 찾아내는데 육안으로 안 보이는 부분들이 있어요. 숨어 있는 부분들, 그죠? 그런 부분들은 나중에 여기 나오는 것처럼 나비스웍스에서 찾아냅니다. 오류를 찾아냅니다. 육안으로 보이지 않는 부분들을 나비스웍스에서 오류되는 부분, 빨갛게 되는 부분들이 간섭 일어난 부분들을 이런 거 찾아냅니다. 이렇게 간섭이 일어나는 부분들은 모델링 상의 오류입니다. 모델링 상의 오류인데 모델링이 방법만 조금 잘못해도 오류로 잡혀요. 완벽하게 이제 부재가 겹쳐가지고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 겹치지는 않았는데 모델링 상의 오류로 인해 가지고 오류로 여기에 뜨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것들을 다 잡아내야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찾아내는 겁니다. 나비스웍스에서.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간섭 검토를 합니다. 뭐 구조 부재나 이런 것들이랑 체크를 해서 그런 부분 이렇게 겹쳤죠. 이거 오류예요. 우리는 이게 오류라고 생각 안 하지만 모델 체커를 해봤을 때는 이런 부분들이 간섭이 일어나는 부분이거든요. 이거 오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겹치는 부분이 없게 이렇게 만들어지는 게 정상입니다. 그 다음 설비랑 이런 부분들도 찾아내겠죠. 이렇게 오류인데 이거는 겹치진 않았죠. 그죠? 간섭이 일어나진 않지만 이게 설계상의 문제죠. 이런 것들 찾아낸 거고요. 그다음에 전기랑 이런 거 부분들이 여기 이거는 기계 설비죠. 기계 설비 부분이랑 전기 설비 부분이랑 겹쳤나 봐요. 그래서 이거 찾아낸 거죠. 그래서 설계 변경 찾아낸 거. 이게 구조랑 이제 소방 이제 관이 지나가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안 맞았죠. 높이가 안 맞았죠. 이런 부분 찾아낸 거. 이런 부분들을 다 찾아냈습니다. 그 다음에 스케줄과 관련된 부분들이 나오죠. 그 다음에 이거는 뭐 레빗에서 색상표 이용해가지고 만들 수 있는 거예요. 나중에 가르쳐 드립니다. 넘어갈게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런 것들 만드는 거 할 때 이렇게 다이어그램 만들 때 좋죠. 자, 수량 산출, 우리가 물량 산출이라고 부르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월이라고 나오죠. 그래서 벽들이 수량이 얼마큼 나왔냐 이런 겁니다. 도어, 문들이 수량이 얼마나 나왔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뭐 바닥, 그 다음에 천장, 계단, 창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람표를 이렇게 해서 수량이 얼마 나왔다.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벽체들, 비내력벽만 한 거네요. 이제 내력벽이나 이런 것들은 구조 모델링이니까 구조 쪽에서 했겠죠. 그래서 비내력 아니면 기둥을 가지고 계산할 수도 있고 어쨌거나 지금은 비내력벽에 대한 물량이 얼마큼 나왔다. 그럼 이 물량을 가지고 예상되는 비용이 얼마가 지출된다 이런 거 알 수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바닥에 관련된 부분 물량 나왔죠. 각각의 층별로 어디에 어떤 애들이 들어간다 이런 것들 다 나오죠. 보면 지금 건축 부분만 보여드리는 거예요. 건축 부분 쭉 나오고요. 계단 부분까지 쭉 나오고 다 건축이죠 지금. 구조 나오죠. 아까 보면은 스트럭처 나오죠 드디어. 아까 이거는 보랑 구조체들이죠. 그 다음에 내력벽 따로 있죠. 앞에는 건축 부분이었으니까 비내력벽이었고 이거는 이제 구조와 관련된 거니까 내력벽이랑 그 다음에 기둥들을 보호 이런 것들이 여기에 이제 물량이 나온 거죠. 그래서 물량이 이렇게 나왔다. 그죠? 구조 쪽 물량이 이렇게 기둥들만 나오죠. 그 다음 구조 쪽 이렇게 나왔고 그 다음에 수량 산출서를 변환한 거 이거는 앞에 나오는 요 데이터 있죠. 일람표로 나오는 요 데이터를 요 일람표라고 하는 요거를 스케줄이라고 불러요. 레빗에서는 그걸 이용해 가지고 정보를 이제 추출하면 이런 식으로 엑셀 파일로 변환이 됩니다. 그 엑셀 파일을 이용해서 이렇게 비교를 했다라는 거예요. 수량 산출을 내역 업체에 맡겼더니 이렇게 나왔는데 BIM을 이용해서 계산했더니 이렇게 나왔다. 그래서 총 오차가 한 10% 정도가 나더라. 이런 걸 찾았어요. 10%가 근데 어떻게 세이브가 됐죠. 좋은 거죠. 회사 입장에서. 예산을 줄인 거예요. 그죠? 내가 멋모르고 콘크리트를 10%나 더 많이 주문하게 되면 그만큼 구매하는 물량이 늘어나서 비용은 많이 들었는데 실제로 사용은 안 되면 낭비가 되겠죠. 그죠? 그 물량을 줄일 수 있는 겁니다. 공사비를 줄일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찾아낸 거고요. 그 다음에 음영 분석. 이건 레빗 안에서 쉽게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그림자가 어떻게 지는지 이렇게 날짜별로 시간별로 이렇게 분석을 했다라는 거고요. 이걸 이용해서 태양광을 어디에다가 붙일지를 결정을 했다라고 하는 것들이 나왔습니다. 기류 분석. 지금 이거는 바살이라고 하는 기능에 있는 기능인데 지금은 레비단에 바살이라는 기능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다른 쪽으로 통합이 돼버려가지고 지금 여러분들한테 가르쳐 드릴 수는 없는데 이런 기류 분석입니다. 그래서 뭐 층별로 이렇게 풍향과 그러니까 높이별로 바람이 어느 방향에서 어느 향에서 어느 세기로 바람이 불었을 때 바람이 이제 건물에 튕겨가지고 이렇게 꺾이겠죠. 바람의 방향이 꺾이겠죠. 그때 이제 기류가 어떤 식으로 바뀌는지 우리가 요즘 뭐 빌딩풍이나 이런 거 위험한 일이 생기기도 하죠. 그런 것들을 체크하기 위한 겁니다. 그 다음에 에너지 시뮬레이션을 한 거. 레빗에서 gbxml 파일로 내보내기 한 다음에 그거를 이제 에너지 플러스에서 에너지 시뮬레이션을 한 겁니다. 이런 식으로 나오죠. 그래서 패시브 항목, 그 다음에 액티브 항목, 신재생 에너지 항목들을 이렇게 만들어서 친환경적인 건물인지 아닌지를 체크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처음에 계획했던 목표들을 어느 부분은 100% 달성했고 어느 부분은 뭐 70% 정도 BIM으로 추출할 수 있었고 100%가 안 됐다라는 얘기죠. 70%만 추출했다라는 거니까 아마 디테일 부분에서 30% 정도는 BIM에서 작업하기가 곤란했다 이런 이야기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에너지 성능 분석을 통해 가지고 에너지 효율 1등급을 만들기 위해서 건물 디자인을 변경을 했겠죠. 아마도 그런데 도움을 받았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오픈 BIM IFC에 관련된 것들이고 그 다음에 수량 데이터를 이용해서 3% 이내 오차로 검증을 했다. 그러니까 앞에 수량을 외주로 맡겼을 때는 10% 정도 BIM 파일이랑 오차가 났는데 실제로 지어진 건물이랑 빔 데이터랑 비교했더니 3% 정도밖에 오차가 안 났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정확하게 분석을 했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간섭 체크를 해서 부재간 간섭을 84%나 찾아내서 해결을 했다. 굉장한 성과죠. 이런 것들을 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서 보여드리는 거는 요 정도고요. 이 외에도 뭐 더 많은 것들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 정도를 가지고 했다라고 하는 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보여드리는 거는 사무 거를 예를 들어서 처음에 하나 보여드렸는데 다음에는 사무 말고 또 다른 회사에서 했던 것들도 여러분들한테 기회가 되면 이렇게 보여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동영상은 여기까지 촬영하겠습니다.